주식 투자나 재테크 모두 인문학의 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냐, 약 먹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1987년부터 시작된 저축 대부조합 파산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1987년 말에 보면 주식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하게 떨어져 내리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 IT 버블 붕괴 당시에도 보면은 뭐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내립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도 기억하시죠? 거의 한 1년 동안 크게 떨어져 내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는 뭐 우리가 다 겪었지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내렸던 거 기억을 다 하실 텐데요. 이 자산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지는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이런 역사적인 폭락이 주식시장에는 계속 발생을 했죠. 근데 발생한 지역이나 원인 등 이런 것들의 사실은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항상 유사하게 반복되는 게 있죠. 차트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행동 양식도 약간 비슷했다 이겁니다. 떨어졌지만 결국 올라가고, 떨어졌지만 올라가고, 떨어졌지만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1929년에는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누구나 경제가 어려우면 저금리 하고 돈 풀기 하고 국가 간의 정책 공조하고 이런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1929년만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었어요. 오히려 1929년 대공황 초기에는 정부는 그 전에 자유방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두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공조는 뭐 개뿔, 수입 제품의 관세율을 높이는, 그래서 나만 살아보겠다 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있죠. 이걸 미국에서 만들자마자 뭐 유럽 등 글로벌 국가들이 전부 다 관세를 다 같이 올려가지고 교역이 아주 중단되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철저하게 붕괴됐던 게 바로 1929년 이후의 대공황 사건이었죠. 이후 경제가 살아나는데 거의 1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이후에는 뭐 미국부터 해서 유럽 다양한 선진국들이 케인즈 및 통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고요. 또 재정도 확대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정책 공조도 활발히 하면서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 액션을 계속 취해오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 방법 외에는 경기 침체 때 경기를 살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대공황 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7년 이후에 저축대부조합 사태 때도 역시나 저금리하고 돈 풀기 하고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전부 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계속 사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좀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특히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항상 똑같아요. 뭐냐, 위기의 순간이죠. 이렇게 폭락이 시작되면 대공황이 재현된다. 앞으로 경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붕괴하고 주가는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동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폭락의 구간에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관망을 하거나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손실난 종목을 손절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폭락 때 과감하게 매수한 사람들이 나중에 돈 벌었다고 자랑질하면서 뉴스에 나오죠.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와 재테크가 사람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인문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과거 역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할 사람일수록 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서론이 살짝 좀 길었는데 요즘 경제 분야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 논문이라든가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역사적 사실을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백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한 이 퀀트 투자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 있어요. 바로 강황국 씨죠. 이 강황국 씨의 책을 제가 읽어보면 일반 경제 도서보다 훨씬 더 읽기 힘든 게 이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해석조차 안 되는데 이런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결과까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강한국 저자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이 책을 가지고 퀀트 투자의 기본을 알고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어로 엄청나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1985년에 쓰여진 포트폴리오 성과의 결정 내용이라는 요 논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영어 논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작가분이 다 읽고 우리가 얻어야 될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다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영어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투자 성과의 90%를 결정한다, 이런 논문의 결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처음 들어보시면은 안 그래도 영어 나와가지고 짜증나는데 무슨 어려운 소리 하냐 싶으실 텐데 쉽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은 뭐죠? 종목 선정도 있고 우리가 마켓 타이밍이라 그러죠. 언제 투자하고 언제 매도하느냐 요것도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자산 배분도 있겠죠. 근데 지금 자산 배분은 굉장히 생소해요. 일단 우리들은 투자하는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수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된다. 아니면 만난다 그러면 꼭 그 한참 얘기하다가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고수를 만난 사실 진짜 이유기도 하죠. 뭐냐면은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네, 이 말을 우리가 꼭 합니다. 사실 뭐 만나자마자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뭔가 너무 저렴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싸가지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안 알려줄까 봐 대화를 좀 나누면서 또 이제 아부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거의 맨 마지막에 이제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거 답 듣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일 텐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이게 고수를 우리가 딱 만났다. 그랬을 때 아까처럼 종목 하나 추천해주세요 이런 말 하면은 대부분 고수분들은 추천 잘 안 해줘요. 뭐 삼성전자 사라는 등 헛소리가 아니라 답은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그냥 빵 터질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삼성전자 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반대로 고수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까 대화하면서 살짝 언급해 주신 종목이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매수의 타이밍이고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켓 타이밍을 물어보면은 고수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대답을 해주실 가능성도 높고 또 진짜 그 종목에 대해서도 뭐 덤으로 하나 더 말씀해 주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과 마켓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쓰여진 이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길래 종목 선정과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차트 보시면은 지난 1990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파란 선이죠. 국내 주식에만 100% 몰빵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국내 주식은 한 30%만 사고 미국 장기 채권을 70% 샀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완전히 틀리게 한 거죠. 뭐 당연히 우리 생각할 때 주식 100% 투자한 게 수익이 월등히 높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률을 딱 열어봤더니 국내 주식 100%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수익률이 낮아요. 자, 이거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 가면은 이게 다 이렇게 체크가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을 더 길게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한 사람이 수익이 더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 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국내 주식에만 100% 투자한 사람은 금융위기 때 고점 대비해서 자산이 거의 한 60% 정도 마이너스가 나죠. 그러니까 원금의 한 30-40%밖에 안 남아있다. 이런 상태를 버텨야 됐는데 국내 주식 30%, 미국 장기채 70을 투자한 사람은 이 금융위기 때도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16%밖에 안 됐습니다. 뭐 이때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16%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자, 왜냐? 이렇게 폭락하는 구간에 미국 장기 국채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환율도 급등하죠. 손실분을 전부 다 복구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투자한 수익률도 훨씬 더 높고 큰 손실도 덜 보는 이렇게 자산 분배한 사람이 월등히 수익률도 좋고 안정성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거죠. 우리 채널을 좀 자주 시청하셨던 분들은 좀 자주 보셨던 내용이고 제가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산 배분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벌써 뭐 뭔지는 몰라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막 끌어오르시죠. 이렇게 의지가 불탈 때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책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군에 투자를 해라. 두 번째,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배분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자산군의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해라. 야, 이거 뭔가 지금 배워보려고 의지가 끌어올렸는데 여기다 찬물을 확 견지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려운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간만에 내가 불타올랐는데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구나. 그런 걸 어떻게 배우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편하게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1870년부터 2015년까지 약 45년 동안 1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대요. 그랬더니 연평균, 연복리 수익이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복리 수익률로 어떤 자산이 가장 크게 수익이 났나 요거를 계산해 봤는데, 부동산이 10.59%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주식이 8.55%, 채권이 5.74%, 원자재가 한 5에서 6% 정도, 이렇게 채권과 비슷하게 수익이 났다 그래요. 제가 이런 조사 결과, 이런 책을 먼저 읽었으면은 그동안 뭐 주식이 아니라 제가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텐데 안타깝죠. 피셔 인베스트가 아니라 뭐 복덕방 인베스트 같은 거, 이런 거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쉽죠? 네, 두 번째,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관성이 낮다는 말은 거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림 보면 금방 아는데, 이게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신흥국 주식이랑 리츠, 부동산 펀드를 보시면은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해요. 항상 같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건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이렇게 상관성이 같은 자산에 투자하면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요래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나눠서 사놓고 내가 분산 투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배분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그림처럼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장기 채권을 보시면은 거꾸로 움직입니다. 한 자산이 폭락할 때 한 자산이 올라가고요. 신흥국 주식과 미국 장기 채권을 적절히 배분해서 사면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국내 주식에만 100% 투자했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이 난다, 이거죠. 이제 두 번째, 상관성이 낮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자, 세 번째, 자산군의 변동성을 비슷하게 하라. 요거는 무슨 소리냐? 아까 보여드린 국내 주식 30%, 미국 장기채권 70%, 요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반대로 채권은 장기채권이라 그래도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낮잖아요. 대략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변동성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분배를 한다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주식이 크게 떨어졌을 때 채권으로 요 수익률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수익률 커버가 거의 안 되겠죠. 왜냐면 주식의 변동성이 3배가 더 크니까 네, 손실을 크게 보전을 못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권을 한 3배 정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주식의 비중을 뭐 한 30%, 채권의 비중을 70%로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딱 3대1로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25%, 아니면 채권 비중을 75% 수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뭐 반토막으로 떨어져도 채권 가격이 그걸 커버해 주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높으면서도 최대 손실률을 크게 낮춰주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더라. 이게 세 번째, 자산군의 변동성을 비슷하게 하라,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해가 바로 되셨죠?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강한국 씨가 얘기하는 게 바로 퀀트 투자인데, 퀀트 투자가 바로 이겁니다. 사전적 의미로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서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퀀트 투자라고 해요. 논문의 내용을 연구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죠. 그리고 이걸 과거 수십 년간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만약 5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썼으면 어떨까? 3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썼으면 어떨까? 이걸 백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걸 계속 검증을 해보는 거죠. 바로 이게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산 배분의 이론은 해리 마코위츠 형님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코위츠는 이 논문으로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죠. 그 후에 1981년에 이름도 굉장히 비슷한 해리 브라운 형님이 등장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발전시킨 연구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 같은 아재들은 이 연구하면은 왠지 연구와 땡칠이, 뭐 연구 람보,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연구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달성할 이런 포트폴리오다, 이런 뜻이에요. 이론의 근거를 알면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1960년대부터 해리 브라운 형님은 투자 자문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1970년도에 조만간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할 거다. 그래서 금, 은, 부동산을 투자해라, 이런 책을 썼대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런데 딱 1년 후인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을 연동한다. 이게 뭐죠? 금태환, 금본위 제도죠. 요걸 이제 더 이상 금을 바꿔줄 수 없다 하면서 금태환 중지를 선언합니다.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거 치르느라고 굉장히 자산을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일단 달러 자체가 금이랑 연동이 중지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당연히 달러 가치는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서 금, 은, 부동산 자산이 폭등을 했고 해리 브라운의 예측은 적중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초 인플레이션이 이제 잠잠해지자 다시 해리 브라운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또 맞았어요. 그래서 1981년 이 해리 형님은 어떤 경제 상황이 오든 만족할 만한 성과 달성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구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략은 굉장히 단순해요.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 주식이랑요, 미국 장기채, 그리고 금, 그리고 단기 채권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해 놓고 매년 리밸런싱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뭐냐면은 매년 이제 25%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비중 조절을 다시 해서 똑같이 25%씩 맞추는 거예요. 반대로 주식이 폭락했다. 그럼 다른 자산으로 이제 주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동일하게 25%를 매년 한 번씩만 맞추는 거죠. 이렇게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약 한 50년을 투자하면 어떤 성과가 나오냐? 연 복리 수익률은 8.68%,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최대 손실률은 13.38%밖에 안 나오더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는데 이런 것만 잘 견뎌내면은 손실도 적고 수익률은 높은 이런 투자 방법이 되더라 이거죠. 이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만 정말 원칙대로 잘 해도 놀라운 수익률과 놀라운 안정성이 보장되는데 첫 번째 원칙, 모든 자산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라. 이 원칙 그대로 따르고 있죠. 두 번째, 서로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배분한다. 맞습니다. 미국 주식, 장기채권, 단기채권, 그리고 금 상관성이 낮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고 충분히 리스크도 적더라. 이게 밝혀지는데 점점 흥미롭죠. 네.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킨 인물이 한 분 더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1975년 브릿지워터 투자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근데 1980년에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때렸는데 미국 주식이 반대로 급등하는 바람에 엄청난 돈을 다 날리고 고객이 다 떠나고 직원까지 전부 내보내고 혼자가 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1990년 레이 달리오는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시즌 포트폴리오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죠. 물론 요것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성공을 하는데 브릿지워터 직원들과 열심히 만든 게 올웨더 포트폴리오인데 원리는 비슷한데 이게 방법만 조금 다릅니다. 미국 주식 12%, 미국의 선진국 주식 12%, 신흥국 주식 12%, 원자재 7%, 금 7%, 미국 제로 쿠폰 장기채 18%, 물가 연동 장기채 18%, 미국 회사채 7%, 신흥국 채권 7% 이렇게 구성하고 역시나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방법이에요. 뭔가 그냥 대충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사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산 배분의 3대 원칙 요걸 다 지킨 거죠. 첫 번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두 번째,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배분하고, 세 번째, 자산군의 이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이 원칙을 다 지킨 게 바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책의 2장에 나와 있는 자산 배분 전략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3장부터는 마켓 타이밍 전략과 실전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전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설명드리다 보면은 밤을 새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이 자산 배분의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퀀트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런 기본을 닦아 나간 다음에 뭐 다른 전략들도 같이 참여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용을 해 나가야지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따라할 때보다 잘 견딜 수도 있고 잘 투자할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당부와 또 저희 당부 두 가지만 당부드리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퀀트 투자는 끈기가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렇게 좋은 투자 방법을 누구나 투자하지 왜 안 하냐? 지난 50년간의 이제 백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좋은 다양한 전략들에서 최고점을 딱 찍었죠. 그 이후에 이제 폭락하고 다시 최고점까지 가는데 기간이 최소 뭐 16개월에서 37개월까지도 걸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뭐 요런 구간을 한번 보면은 이게 짧은 것 같지만은 이게 한 1, 2년 걸리더라 이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봤을 때 매년 꾸준히 8.68%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구간에서는 소폭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다가 그러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38%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하지도 못하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다가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은 그런 기간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방법을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밀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주식 상승장에서 투자해서 50% 났네, 100% 났네. 이렇게 할 때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채권도 가지고 있고 주식 100%가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투자 방법을 고수해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주식에 100% 투자했을 때보단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진다. 단 대신에 그만큼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장기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향후 미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특히나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드린 연구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때 미국 장기 채권을 갖고 있는 방법, 아니면 올웨더 포트폴리오,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기준금리가 한 2% 정도까지 올라간 때까지는 장기 국채가 효용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 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쓰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3장부터는 그거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다 나옵니다. 이 책에서 이게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저는 2장 내용만 설명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맨날 책을 설명드릴 때마다 좀 아쉽습니다. 전부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설명드릴 수 없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